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빚을 갚지 못해 목숨을 잃은 조선시대 사채 사건.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사채업인 대금업이 성행했는데 재상이 사채놀이를 하다 탄핵을 받는가 하면 채무자가 도망을 가자 그 아내를 잡아다 옥에 가두어 놓고 한 달 반이나 채찍질을 해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숙종 3년 12월 한양성 밖에 목을 메어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여인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포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 사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채는 양반들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워 탐악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여러가지 병폐를 낳았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거나 가족을 노비로 삼아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사채 제도는 조선 말에 이르면 소장 문제와 함께 백성들을 유민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는데 사채는 필요악으로 상민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양반이나 지주, 토우 등은 부를 이용해 양민들에게 고리로 쌀이나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되면 이를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가난한 농민이나 상민이었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경우보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송사가 잦아지고 전주들이 사사로이 채무자들을 잡아들여 고문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주들이 채무자의 딸을 빼앗아 노비로 삼거나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를 살해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조선시대 숙종 때 일어난 귀형 살인사건입니다.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12월 16일 모 세 번째 기사 1677년 청강희 16년 평해군에 폭풍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날아가다. 평해군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송두리째 날아가기도 하였으며 기와와 돌이 날아가기도 하였다. 기록처럼 숙종 3년 12월 16일 평해군에 큰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부러지는가 하면 초가집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양반가의 기와가 떨어질 때 한양성 밖에서 목매어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여인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날씨조차 매섭게 추운 한겨울에 새 및 행인들이 시신을 발견해 한성부에 신고했는데 포도청 동사관과 포도부장, 군관, 의생 등은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한성부의 지시대로 시신을 끌어내려 검험을 했습니다. 무언록에 의하면 검험은 먼저 가만이나 멍석 위에 시체를 뉘어놓고 육안으로 하는데 이때 관아의 수령이 반드시 참여해 시신의 상태를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포도청 동사관과 한성부 남부의 관령도 검험에 참여했는데 검험관은 서리에게 명해 입고 있는 옷 상태, 시체의 부패 정도를 일일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검시관들이 사체를 검시해보니 새끼줄이 감겨있는 여인의 목에서 목을 맬 때 목 주위에 남는 상처인 애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목매어 자살할 때는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나뭇가지도 새끼줄에 의해 껍질이 벗겨지는 등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인이 목을 맨 나뭇가지는 깨끗했고 온몸에 멍이 들거나 핏자국이 엉켜있는 것으로 보아 목을 맨 것이 아니라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신원을 조사하자 시장 사람 김재원의 처 귀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포도청은 피해자 신원 조사에 들어가 죽은 여인의 친정어머니를 찾는 데 성공해 피해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사위 김재원은 전 참봉 이인환에게 사채를 빌려 썼으나 갚지 못하자 이인환이 간호들을 보내 심히 핍박하고 침악하여 달아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인환이 딸을 잡아다가 한 달 반 동안 헛간에 가둬놓고 온갖 매질을 하였습니다. 귀형의 친정어머니가 포도청에서 울면서 진술했는데 당시 포도대장은 구일로 한성우윤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구일은 광해군 12년에 태어나 22세에 세마를 거쳐 효종 7년에 금부도사가 되고 효종 25년 금분별장을 거쳐 효종 26년에 한성부의윤으로 승진되어 포도대장을 겸했습니다. 참봉 이인환이라는 자는 어찌 사사로이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가? 이인환과 하인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포도대장 구일이 대노하여 영을 내렸고 이인환과 그 하인들이 줄줄이 포도청으로 끌려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체를 징수하기 위해 김재원의 처 귀형을 사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려 죽게 만들었는가?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소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귀형의 어미가 이미 모두 공술했다. 귀형의 어미에 의하면 너희 집으로 끌려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니 너희가 살해한 것이 아니냐?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귀형이 스스로 목을 맨 것인데 어찌 소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까? 스스로 목을 매달랐다니
당치 않다. 검언을 통해 그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다. 종사관은 시장을 가져와서 읽으라. 시장은 시체를 검안한 증명서로 부일의 벼락을 치는 듯한 호통에 포도청 종사관이 시장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는데 종사관이 시장을 읽자 이인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인 귀영은 남문 밖 소나무에 목이 매달려 있었으나 시신을 끌어내려 검험한 결과 목을 맨 흔적이 미미하고 옷을 벗기고 귀영의 몸을 검험한 결과 겉으로 상처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종이로 시체를 덮고 술지개미를 바른 뒤에 초주를 뿌려 한참 후 그것을 걷어내고 살피자 뱀이 기어간 것 같은 푸른 멍이 등에 3곳, 허벅지에 4곳, 복부에 2곳 있었습니다. 이는 무언록과 대조한 결과 맞은 상처이며 옷에 난 발자국으로 보아 밟힌 상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목을 매면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목 깊숙이 새끼줄이 파고 들어가는데 귀영의 시신에는 그런 자국이 없습니다. 맞은 상처와 밟힌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채찍을 맞고 밟혀 죽은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피타피답상입니다. 부일이 이인환을 매섭게 추궁했지만 이인환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노라고 끝까지 발뺌을 했는데 검언을 할 때 시친과 마을의 유력자들을 증인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타살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증인이 있을 때 자복하지 않으면 수사관들은 형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형문이란 죄인들을 신문할 때 형신과 마찬가지로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문이나 형신을 비롯해 죄인들을 신문할 때 고문하는 것을 고신이라고 하는데 고신에 고자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세게 때린다는 뜻이니 고신은 때려서 묻는다는 뜻입니다. 부일의 지시를 받은 포졸들이 이인환의 종복들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때렸는데 귀영을 죽인 이인환은 사대부였기 때문에 곤장을 맞지 않아 결국 이인환의 하인들만 곤장을 맞고 죽는 장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인환의 하인들이 장사했다는 것은 부일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난장을 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난장이란 규정과 장의 크기와 횟수를 무시하고 가혹하게 곤장을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일이 난장을 치면서 신문하자 이인환의 하인들이 매를 견디지 못하고 자복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인환의 하인들이 울면서 자복하자 이인환은 하인들이 때렸지 자신이 때리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인면수심이다. 어찌 돈을 갚지 않는다고 부녀자를 한 달 반 동안이나 사사로이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한단 말이냐? 부일은 대노했으나 이인환을 처벌할 권한이 없었는데 포도청에서 형조에 계사를 올리고 형조에서 이를 숙종에게 보고함으로써 어전에서 이인환의 처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의정 허적은 귀영을 죽인 것은 이인환이 아니라 하인들이라며 이인환을 관대하게 처벌해줄 것을 숙종에게 주청했고 저의정 권대운이 사사로이 사람을 죽였으니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반대했으나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형조에서는 이인환의 죄를 위협하고 핍박하여 죽게 만든 죄에 대한 법률인 위핍치사율로 장 100대 은 열량으로 속량을 결정했습니다. 위핍치사율은 공포를 가해 죽게 만들었다는 기이한 죄목인데 은 열량을 바치면 죄를 사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원부에서는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는데 조정의 논의가 다시 분분해지자 영의정 허적이 마침내 귀양 보낼 것을 청해 참봉 이인환은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귀영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사체는 서민들을 울리는데 사체에 대한 이야기는 세종이 즉위하던 해에 처음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합니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10월 8일 갑십 4번째 기사 1418년명 영락 16년 사원부에서 연화승을 금하고 민간의 사체 및 신역을 거두지 말 것을 상소하다. 무릇 백성의 삶은 하루에 2번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1년 동안 옷을 찢지 않으면 헐벗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안의 백성들은 수제나 한제를 만나기만 하면 오직 관가의 구제를 우러러 바라서 그 살 길을 얻게 되오니 전날 남에게 빚진 것을 어느 여가에 갚게 되겠습니까? 신등이 원하 옵기는 국년들기까지로 한정하고 무릇 중외의 인민이 짐바 빚돈과 천인의 역가는 오래된 것이나 근자의 것을 물론하고 거두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일치한금하여 민생을 편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헌부에서 소위 사체동 결령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이에 세종은 모든 민간의 사체 및 신역을 풍년이 될 때까지 거두지 말라고 명했는데 사체에 대한 세조실록과 성종실록의 기록을 더 보겠습니다.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2월 2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468년 명성화 4년 살인한 홍역이를 수색하여 잡게 하다.
비인년 사람 황을만이 전 군사 옹성강에게 빌린 사채를 갚지 못하니 아들 홍역이가 황을만을 구타하여 죽기에 이르렀으므로 홍역이가 두려워서 도망하였는데 충청도 관찰사 안철손이 아뢰어 추포하기를 청하니 즉시 의금부 진무 이종산을 경도에 보내어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성종 3년 9월 9일에는 범토관 성현이 성종에게 사체의 피해를 아뢰었습니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1472년 명성어 8년 검토관 성현이 백성을 진휼할 방도에 대해 아르다. 경연에 나아가 강을 마치자 검토관 성현이 아뢰기를 또 무지한 백성은 다시 사체를 빌려 써서 해마다 이식을 취하게 되므로 마침내는 있을 곳마저 잃게 되어 강한 자는 도둑이 되고 약한 자는 이산하게 되어 10집에서 9집은 비게 되니 진실로 가탄할 일입니다. 하물며 금년은 풍제가 들어 국가에서 부득이 창고에 곡식을 내어 진고해야 할 터인데 수년 동안의 흉년에서 벗어나려면 장차 무엇으로써 공급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옛 한전의 법에 의하여 백성의 토지 결부를 정하여 제한을 지나지 않게 하며 사채도 또한 몇 석을 정하여 위창의 수를 넘을 수 없게 하고 만일 전지나 재물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강도의 의거에 논단한다면 가난한 백성은 생업에 안정할 것이요 부실은 호사하고 횡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사체 피해가 컸다는 사실을 실록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으나 사체는 양반이라는 지배층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되었고 대부분의 양반이 이를 바탕으로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사채는 나라가 비축한 곡식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추수할 때 이자 없이 받는 환국과 양반이나 토호들이 춘분기에 농민이나 장사치에게 곡식과 돈을 빌려주고 약정한 기한에 환수하는 사채로 대별됩니다. 그러나 환국제도는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를 대여하고 징수하는 수령들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워 탐악하는 도구로 이용해 여러 가지 병폐가 발생했습니다. 양반이나 토호들이 상민들에게 빌려주는 사채의 이자는 연 1에서 2할이었으나 나중에는 5할까지 치솟아 현대의 사채 이자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정조시대의 욱사를 기록한 심리록에도 사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인동에 사는 김성함이라는 사람이 사채를 갚지 않는다고 채권자가 몽둥이로 때려 10일 만에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엄을 하자 볼기와 널쩍다리에 몽둥이로 맞은 상처가 있고 피가 맺히고 딱딱했는데 사인은 얻어맞은 것이었습니다. 성종 10년 5월 27일에는 사채 때문에 대사헌 박숙진이 정승 윤필상을 탄핵한 일도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27일 이무 두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박숙진이 윤필상의 권력 남용, 민간의 사채 금지, 중화결이 받은 민전의 환급을 건의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박숙진이 아뢰기를 윤필상의 집에서 의금부에 나장을 시켜 사채를 독촉하여 받아들이다가 살인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금부는 이름을 왕부라고 하는데 그 아문의 나장은 다만 정한 규정대로 행할 따름이거늘 어찌 사사로이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윤필상이 비록 중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장이 있었을 것이니 청컨대 이를 죄주게 하소서. 전자의 윤자온의 집에서 부경하는 행차에 배를 붙인 일이 발각되었는데 그때 윤자온도 중국에 들어가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만 그 아내를 연좌시켰던 것입니다. 부경은 북경을 가는 것을 말하는데 윤필상은 벼슬이 정승이었음에도 의금부 나조를 시켜 사채를 받으려다가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승인 윤필상은 자신은 알지 못하고 부인이 한 일이라고 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오늘날에도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나 세금을 체납하고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부인이 한 것이라며 은근슬쩍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오늘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빚을 갚지 못해 목숨을 잃은 조선시대 사채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